아이는 부모를 똑같이 닮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아이를 봤을 때 판박이를 닮았다 또는 뭐 붕어빵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될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이러한 형질들, 예를 들어 체형이라든지 머리카락 색, 모양, 뭐 등등등 생김새 이러한 특징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런 현상, 바로 유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전이란 현상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죠?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부모에서 나타났었던 형질이 자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유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오는 멘델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염색체와 유전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발견되기 훨씬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그 시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는요, 19세기 중엽에 오스트리아의 그 성직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이 과학자는요, 그 수도원 안에서 완두를 키웠어요. 그래서 완두를 한 3만 그루 정도 키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완두에서 나오는 콩과 그리고 완두의 모양, 색 등등등의 그런 특징들을 조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논문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이해하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연구는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멘델은 유전학의 아버지로서 유전이라고 하는 학문의 초석을 닦은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멘델이 왜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두는요, 유전을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재배하기 쉽습니다. 키우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두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서 완두가 자라게 되죠. 그럼 그 각각의 완두의 꽃에서 꼬투리가 달립니다. 그럼 각각의 꼬투리에서 또 완두콩이 생기죠. 그러니까 완두콩 하나 심었을 때 수십 개의 완두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손의 수가 많으면 각각의 자손을 우리가 특성에 따라 분석해서 통계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완두 같은 경우엔 완두 모양이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고, 또 완두의 색이 노란 것도 있고 초록색인 것도 있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특성들을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 중에서도 대비가 되는 형질들을 특히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완두는 이 대립 형질이 굉장히 뚜렷해서요, 완두의 모양이 둥근 것 아니면 주름진 것, 이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둥근 것은 둥근 것대로, 주름진 것은 주름진 것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의 개수를 파악해서 통계 처리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교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완두에서부터 꽃가루를 얻어서 이쪽 완두 암술에 수분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 꽃가루를 이쪽에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임의대로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완두는 한 세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완두콩을 심으면 그것은 1년도 채 되기 전에 자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따라서 여러 세대의 완두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유전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멘델이 완두라는 이 작물을 가지고 유전을 연구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전에 대한 용어들,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던 대립 형질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같은 종류의 특성, 예를 들어 하나의 형질, 예를 들어 꽃의 모양이라면 모양, 꽃의 색이면 색,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볼게요. 여기 완두에 대한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데요. 꽃 색깔, 씨 모양, 씨 색깔, 콩깍지 모양, 콩깍지 색깔, 꽃 위치, 키, 이 각각은 완두라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형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각각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꽃 색깔에 대해서는 완두꽃은 보라색 아니면 흰색,
완두 모양은 둥근 것 아니면 주름진 것, 씨 색깔은 황색 아니면 녹색,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비되는 이런 형질들이 있죠. 이런 각각의 형질들을 우리가 대립 형질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특성들은 왜 나타나게 되나요? 바로 그 속에 유전인자,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유전 형질,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요, 멘델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데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 이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운 상동염색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둘씩 짝을 이루는 염색체들 사이 관계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했죠. 여기 그림을 봅시다. 이 두 개가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이 둘은 상동염색체 관계인데요. 둘 중에서 한 벌은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한 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그 대립 유전자는 예를 들어 아버지로 물려받은 이 상동염색체 EV에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면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대립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립 유전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지금 이 대립 유전자 요 각각의 완두의 꽃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을 때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보라색 꽃 유전자가 들어있을 경우 이렇게 같은 위치에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보라색 꽃 유전자가 아니라 흰색 꽃 유전자가 들어있을 때에도 각각 이 위치에 흰색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흰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반대, 흰 유전자, 보라색 유전자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보라색인지 흰색인지 꽃 색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꽃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대립 유전자는요, 항상 부모로부터 각각 한 벌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알아두길 바랄게요. 그럼 그 다음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을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분 과정은 곤충이 도와주기도 하고 물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바람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분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수분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꽃가루 속에 들어있었던 정핵이라는 생식세포가 암술 아랫부분에 있는 미씨 속에 들어있는 난핵이라는 생식세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수분 과정은 반드시 수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자기끼리 수분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완두끼리, 다른 식물끼리 수분하는 경우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자신끼리 수분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볼게요. 자기가 만든 꽃가루를 자기 암술머리에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이걸 자가수분이라 하고요. 두 번째, 타가수분은요. 우선 자가수분하지 못하도록 암술 주변에 수수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꽃에서부터 얻은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붙입니다. 이렇게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멘델이 임의적인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봤지요. 그 다음 유전 용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종과 잡종이라는 개념인데요. 순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종. 어떠한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지요. 그럼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중에 어떤 한 형질 하나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하나 정해볼게요. 그럼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제 유전자들이 있을 텐데 부모로부터 각각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 이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게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모두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 각각 주름진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데 각각이 모두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두를 둥근 순종 완두, 이러한 완두를 주름진 순종 완두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순종 완두는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둥근 순종 완두를 만드는 방법을 아래서 보도록 할게요. 둥근 완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심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두가 자라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꽃이 핍니다. 그럼 이 꽃을 계속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럼 자가 수분을 해서 나온 자손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둥근 것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몇 세대를 거쳐서 반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둥근 완두는요. 부모로부터 모두 둥근 유전자만 물려받은 순종의 완두가 됩니다. 그럼 순종과 정반대 개념인 잡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종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가 순종이라면 잡종은 이것의 반대입니다.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쪽으로부터는 모양 중에 둥근 유전자를 물려받고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 완두를 잡종 완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그럼 이 완두는 둥근 모양일까요? 주름진 모양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의 형질을 나타내는 완두일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제부터 순종끼리 교배해서 잡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아래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종의 둥근 완두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습니다. 그럼 심으면 여기서 이제 꽃이 피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면 이 꽃에 주름진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의 꽃가루를 묻힙니다. 즉 타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은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모두 갖게 되는 잡종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과정을 지금 옆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둥근 순종 완두는 둥근 유전자만 쌍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주름진 순종 완두는요. 주름진 유전자만 쌍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교배시키면요. 각각의 식물은 생식세포를 만들겠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둥근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자기가 가진 유전자는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순종의 각각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어버이 세대 P라고 한다면 이 아래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세대는 잡종 1세대 F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완두는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난 자손들을 콩들을 모두 모아봤더니 신기하게 둥근 완두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이런 둥근 형질은 주름진 형질에 비해서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대립 형질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이 잡종에 나타난 표현형, 예를 들어 이 둥근 형질, 둥글다 하는 이러한 형질이 바로 우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성의 반대, 열성을 볼게요.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순종의 대립 형질들끼리 교배해서 잡종 일대가 나왔는데 이때 이 잡종 일대는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진 형질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알고 있도록 할게요. 그럼 우성과 열성에 대한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키 큰 순종 완두와 키 작은 순종 완두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교배하면 잡종 일대의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자손은요. 키 큰 유전자와 키 작은 유전자를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종이죠. 그럼 키 큰 유전자와 키 작은 유전자 중에 어떤 것이 발현되느냐? 모든 완두가 다 키가 큽니다. 따라서 키 큰 유전자만 발현되죠. 따라서 키 큰 형질은 키 작은 형질에 비해 우성이다. 키 작은 것은 열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멘델은 이게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 완두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비해 우성이라는 거, 그리고 완두의 색은 황색이 녹색에 비해 우성이라는 거, 그리고 완두 키는 큰 것이 작은 거에 비해서 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유전의 또 다른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유전 용어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색 등등등 이러한 형질들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형의 예로는요. 예를 들어 완두의 모양 같은 경우는 둥근 모양 또는 주름진 모양 이 두 가지 모양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죠. 또 완두의 색은 황색 또는 녹색으로 겉으로 표현되고요. 완두의 키가 크다, 작다 이러한 것들 모두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형만 보고서는 그 완두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둥근 완두라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둥근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아서 모양이 둥글 수도 있고요. 부모 중에 한쪽으로부터는 둥근 유전자,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둥근 유전자가 우성이라서 둥글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유전자형도 필요합니다. 즉 유전자형은 표현형을 구성하는 유전자 구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항상 쌍으로 표현하죠. 대립 형질을 우리가 쌍으로 나타내듯이요. 그리고 반드시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는 같은 알파벳으로 나타내되 규칙이 있어요. 우성은 대문자로 쓰고요. 열성은 소문자로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래를 볼게요. 둥근 형질의 유전자,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 둘 다 완두의 모양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죠. 그럼 둘 다 같은 알파벳을 씁니다. 대신에 우성의 형질을 가진 둥근 형질의 유전자는 대문자, 그럼 열성 형질을 가진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는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래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지금 아래 완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완두의 표현형은 둥글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완두의 표현형은 주름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봅시다. 유전자형은 항상 부모로부터 각각 한 벌씩 물려받으니까 쌍으로 쓰죠. 쌍으로 쓰는데 둥근 형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모두 둥근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둥글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 중에 하나로부터 둥근 유전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부터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받아도 둥글게 나타납니다. 왜?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이죠. 그럼 주름진 완두는 어떠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모두 다 주름진 유전자만 받은 경우에 주름진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둥근 것은 우성이고요. 주름진 것은 열성입니다. 그럼 우성은 순종의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성이 발현되고요. 또는 잡종인 경우에도 우성 형질이 발현되죠. 하지만 열성은요, 항상 순종일 때에만 그 형질이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215쪽 1번입니다.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잡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대립 유전자가 둥근 것만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것을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죠.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대립 형질이 순종인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에서 나타난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립 형질 순종끼리 교배해 봅시다.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순종 완두와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순종 완두, 이 둘을 교배하면요. 가지고 있었던 유전 물질의 반을 받게 되죠. 그럼 이때 이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릅니다. 잡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잡종 형질 중에서 잡종인 경우에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열성이라 하지 않고 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한 꽃이 수술해서 나온 꽃가루를 같은 꽃의 암술머리에 묻히는 것을 타가수분이 아니라 자가수분으로 바꿔야겠죠. 3번도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유전자형은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지요. 하나의 같은 형질에 대해서는 같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죠. 대신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4번 답이고요. 5번. 완두씨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뭐라고 한다?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리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특징이 아닌 이유는
1번, 완두는 한 세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유전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립형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완두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것 아니면 주름진 것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대립형질이 뚜렷하고요. 세 번째, 자가수분이 일어나죠. 자가수분뿐만 아니라 타가수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교배를 할 수가 있지요. 3번이 틀리고요. 다음 4번, 한 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자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 처리하기 유리합니다. 다음 5번,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재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5쪽 4번입니다. 순종의 키가 큰 완두와 순종인 키가 작은 완두를 교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잡종 일대에서 모두 키가 큰 완두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의 키에 대한 대립 형질 중 어떤 것이 우성인지 쓰시오. 그럼 완두 키에 대한 대립 형질을 모두 써봅시다.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큰 키, 작은 키, 이것이 대립 형질입니다. 근데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순종의 키 작은 완두가 교배했대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키 큰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쪽에서는 키 작은 유전자를 물려받죠. 그럼 키 큰 유전자와 키 작은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잡종이 되는데 이때 이 잡종은 우성의 형질만 나타납니다. 우성의 형질이 뭐였나요? 키 큰 완두만 나타났죠. 따라서 큰 키가 작은 키에 비해 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성은 큰 키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5쪽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모두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개체가 갖는 유전자형을 쭉 보도록 할게요. 다 짝수죠. 짝수. 부모로부터 한 벌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형은 대립 유전자형의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이제 완두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둥근 또는 주름진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유전자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완두의 모양 중에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는데 그럼 이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니까 우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열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죠. 따라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 가지로만 잘못 표현되어 있죠.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2번은 뭐 예를 들어 완두의 색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완두의 색이 우성인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는데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성 유전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가지고 있지도 않은 열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고 잘못 표현되어 있군요. 따라서 2번 틀립니다. 다음 3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형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양에 대한 형질, 색에 대한 형질, 총 두 가지 형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손에게 물려질 때는요. 각각의 형질들에 대해서 반반씩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모양에 대한 형질이라면 가지고 있는 게 우성 유전자밖에 없죠. 따라서 물려줄 수 있는 건 우성 유전자. 반만 물려주게 되고요. 색에 대한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우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열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런 생식세포, 이렇게 결합하면 이러한 생식세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볼게요. 4번도 서로 다른 형질, 두 가지 형질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럼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형질에 대해서는 우성 유전자 또는 열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이 형질에 대해서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되겠죠. 우성들끼리 결합한, 그리고 우성, 열성인 것, 열성, 우성이 없군요. 요것, 그리고 열성, 열성들끼리 결합한 이러한 생식세포 총 4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리고요. 다음 5번. 2번에도 두 가지 형질이 섞여 있군요. 이때 이 완두 모양에 대해서는 열성의 형질만 물려줄 수 있고요. 다음 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둘 중에 하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각각이 이것은 열성, 이것은 우성.
모조인 경우, 그리고 각각 열성인 경우,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두 형질 중에 하나의 형질만 모조리 유전된다라고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